네, GS 연기 노동법 강의 제3회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원일 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일주일이 지금 굉장히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지금 뭐 날씨도 많이 좋아졌고 뭐 서늘해서 공부하기는 참 좋은 그런 상황인데 아직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실감 못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죠? 저번 주 이제 공부하셨던 거는 다 복습을 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오늘부터는 이제 근로계 관계의 성립 부분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일단 근로 관계에 대해서 보시면은 처음에 회사에 입사하게 되면 이제 근로 관계가 성립이 되죠. 그래서 보통 이때 쓰는 게 이제 근로 계약서를 쓰시죠. 그래서 입사를 하시고 근로 계약서를 쓰시고 하시면은 이때 이제 근로 조건에 대한 내용들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정하지 않는 근로계약에 관한 것들은 이제 회사의 사규가 있죠. 이거를 이제 취업 규칙이라고 합니다. 이제 다른 공통적으로 모든 근로자들한테 적용되는 이 취업 규칙이라는 근로 조건에 따라서 취업 규칙에 따라서 근로 조건들이 결정을 해지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이런 근로 조건들에 대해서는 보시면은 뭐 임금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근로 시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휴일, 뭐 휴가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인사권, 사용자 인사권 관련인데 뭐 여기에 뭐 징계가 대표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전직이라든지 뭐 전보라고 하죠. 뭐 전적이라든지 뭐 휴직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이제 규율을 받게 되죠. 근무하시면서. 그 다음에 근무 쭉 하시다가 이제 어떤 기업 상황이 변동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기업 변동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회사가 분할을 했다든지 영업이 양도됐다든지 이런 기업 변동 하에 근로관계가 어떻게 존속되는지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죠. 그다음에 회사를 쭉 다니다가 회사를 퇴사를 하는 경우가 있죠. 이제 근로관계의 종료 부분인데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서 이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서 행해지는 어떤 해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년에 도달해서 정년 퇴직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뭐 사망, 당사자 소멸이죠. 뭐 회사가 없어질 수도 있고 근로자가 사망할 수도 있겠죠. 뭐 이런 이유로 이제 쭉 이 플로우로 근로관계가 이렇게 쭉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하실 거는 이 근로관계의 성립 부분입니다. 근로관계 성립에서 중요한 건 이제 근로계약서를 통한 근로조건의 확정이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사용자의 의무는 뭐고, 근로자의 의무는 또 뭐고, 권리는 뭐고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일단 교재를 보시면서 쭉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49페이지입니다. 제2장 근로관계 성립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공부하실 부분은 이제 근로관계 성립 부분입니다. 챕터 9번 근로관계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있죠. 그래서 조문이 있습니다. 보시면 제2조 정의 보시겠습니다. 제4호에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핵심은 근로를 제공해 밑줄을 하나 그어주시고요. 근로자는 사용자한테 근로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을 받죠. 그래서 임금을 지급 여기에 밑줄을 하나 그어주세요. 여러분 이제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법조문을 좀 체크를 해드리는데 법조문을 보라는 거는 쟁점을 좀 파악하셔라 이런 의미에서 체크를 해드리니까 뭐 외우시면 좋고 굳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1차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꼼꼼히 좀 봐주세요. 자, 근로계약의 정의에 대해서는 이제 근로기준법 근기법 2조 제4호에 1항 4호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로계약이라는 거는 사용자랑 근로자가 체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근로자는 사용자한테 노무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근로를 제공하죠. 사용자는 그 대가로 근로자한테 임금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이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근로계약이라고 하죠. 저번 주 우리가 배웠을 때 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에 대해서 이 근로계약을, 그게 왜 문제되냐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문제가 안 됩니다. 근로자로 서로 인정을 한 거기 때문에. 하지만 근로계약이 아니라 용역계약이라든지 프리랜서 계약이든지 뭐 도급 뭐 이런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실상 그런 노무를 제공한 사람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이게 이제 주요 쟁점이었던 거죠. 저번 주 공부하셨던 내용 중에서. 그 다음에 민법을 볼게요. 이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지 않은 것들은 일반법인 민법이 적용됩니다. 저번에 이제 법원의 어떤 경합 이런 부분을 설명드렸었는데, 자, 특별법하고 일반법하고 경합이 되는 경우는 특별법이 우선 적용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여기서 특별법은 근로기준법이 될 수 있고요. 일반법은 민법입니다. 이 민법이라는 거는 사인 간의 모든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일반적인 법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근로관계에 대해서는 특별히 근로기준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지 않은 것들은 민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뭐 기한이라든지 뭐 기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사직의 의사표시를 언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이 민법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민법을 좀 잠깐 볼 건데 뭐 외울 필요는 없고 민법에서 어떠한 부분이 규정되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자, 민법 볼게요. 조문에서 제655조 고용의 의의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이제 근로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고용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노무 제공이죠. 여기서 우리가 말씀드렸던 아까 근로 제공하고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이에 대해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그랬죠. 그래서 보수는 임금이죠. 그 다음에 이제 657조가 조금 중요합니다. 권리 의무의 전속성이라고 되어 있어. 제1항 보시면 사용자는 노무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죠. 자,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공하는 이 근로를 이 근로자의 동의가 없이는 제3자한테 넘겨버리는 거, 이걸 양도라고 합니다. 이거를 양도를 못합니다. 원칙적으로. 그 다음에 2항 볼게요. 노무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제3자로 하여금 자기에 가름하여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다. 자, 근로자는 사용자한테 이 근로를 제공함에 있어서 본인이 직접 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 대신에 제3자를 써서 노무를 제공하게 되면 이거는 근로자로 안 보는 거죠. 이거를 이제 근로관계의 종속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그 근로자의 개념을 정의를 이제 살펴봤을 때 종속성이라는 개념이 많이 나왔었죠. 이건 이제 근로관계의 어떤 전속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 이제 여기는 전속성이라고 돼 있고, 우리가 저번 주에 뵀던 거는 이제 종속성인데, 종속성은 이제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받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고, 전속성이라는 거는 타인에게 양도를 못한다는 그런 의미를 좀 파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657조 1항에서 밑줄 하나 그어줄게. 노무자의 동의 없이 줄 하나 그어주시고, 뒤에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그어주시고요. 2항에서 사용자의 동의 없이 이거를 줄을 하나 그어주시고, 뒤에 자기에 가름하여 노무를 제공하게 하지 못한다, 이거를 하나 줄을 그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2조 신의 성실이라고 되어 있죠. 이걸 이제 보통 신의칙이라고 합니다.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모든 권리와 의무는 이제 신의 성실에 쫓아서 성실하게 이행을 해야 된다. 성실하게 이행해라 이겁니다. 이거를 이제 줄여서 신의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교재를 보시거나 판례를 보시면 신의칙에 반한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 신의칙은 민법에서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적용되는 대원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특히 나중에 통상임금의 소송 부분에서 청구할 때 이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는 거는 전반적으로 다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정경쟁 방지법을 한번 볼게요. 요건 이제 사실 노동법은 아닌데,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이 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퇴사하시면서 기업의 어떤 비밀들, 이것들을 가지고 퇴사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보호를 하기 위해서, 정의를 이제 부정경쟁 방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조 정의 정도만 볼게요. 자,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련된 생산 방법, 판매 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라고 돼 있죠. 그래서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 여기까지 줄 하나 그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 이게 줄 하나 그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비밀로 관리된 줄 하나 그어주세요. 그래서 영업비밀은 이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비공연성이라고 하고요. 독립된 경제적 가치, 이 부분은 경제적 가치가 이게 이제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비밀로 관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이제 영업비밀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그 영업비밀 유지각서 이런 것들, 비밀 유지각서 같은 걸 많이 쓰세요. 입사를 하시게 되시면. 그래서 퇴사를 하실 때 그 기업의 비밀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음에 이제 뭐 활용을 하시거나 유출을 하시게 되시면 이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문 좀 볼게요. 자, 서설.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그렇죠? 근로계약은 요걸 항상 유념해 두세요.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한다는 거죠. 그래서 근로계약이 체결되면 주된 의무가 있고 부수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 근로계약들에서. 그래서 주된 의무에 밑줄을 하나 그어주시고 그 밑에 부수적 의무에 밑줄을 하나 그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이 근로계약을 통해서 이 근로계약에는 크게 주된 의무가 있고요. 부수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 주된 의무라는 것은 근로계약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계약의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 부수적 의무라는 것은 이 주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파생되는 의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주된 의무와 부수적 의무는 이제 사용자, 근로자의 의무로 나눌 수가 있어요. 먼저 근로자는 뭘 해야 되죠? 근로를 제공해야 되죠. 그래서 근로 제공이 주된 의무입니다. 근로계약을 왜 체결합니까? 일을 하려고 체결하는 거죠.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 노무 제공을 공급받기 위해서, 제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러면 사용자는 이 근로자의 근로 제공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임금 지급 의무가 사용자의 주된 의무입니다. 남한테 일을 시켰으면 돈을 줘야죠. 그죠? 그게 이제 시장 경제에 맞는 거고. 그래서 이 주된 의무가 있는 거죠. 다만 이제 부수적인 의무라는 거는 이 주된 의무 외에 파생되는 것들인데 뭘 근거로 가면 신의칙입니다. 아까 민법 2조 보셨잖아요. 신의 성실의 원칙. 이 신의칙에 따라서 파생되는 것들을 부수적 의무라고 해요. 요거는 이제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사용자하고 근로자하고도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쭉 보시면은 근로자는 성실하게 근무해야겠죠. 사용자는 배려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배려 의무라는 게 뭐 양보를 하고 뭐 그런 의무가 아니고 안전이라든지 어떤 인격공 실현에서 그것들을 이제 보호해 줄 그런 의무를 말합니다. 그래서 뭐 쉽게 뭐 보호 의무라고 생각해 주면 되세요. 근로자한테 일을 시키면서 안전하게 시켜야 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신의칙상 파생되는 부수적 의무입니다. 넘어갈게요. 밑에 이제 그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은 근로자는 사용에게 이르됐죠. 사용자, 자가 빠졌습니다. 나중에 이제 정리가 되면은 오탈자 한번 싹 올려드릴게요. 자, 두 번째,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50페이지. 자, 주된 의무 볼게요.
근로계약성의 주된 의무,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자, 주된 의무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있는데 근로제공 의무가 근로자의 주된 의무입니다. 자, 첫 번째 가 볼게요. 근로제공 의무의 일신 전속성이라고 그러죠. 일신 전속이라는 거는 그 사람한테만 묶여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타인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타인이 뭐 대신해주거나 양도를 받거나 이게 안 됩니다. 자, 근로제공 의무는 근로자의 기본적 의무로서 근로자는 그 자신의 노동력을 스스로 제공해야 된다. 그래서 근로자는부터 제공해야 여기까지 밑줄을 하나 쭉 그어주시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민법 657조 제2항 아까 말씀드렸죠. 조문 봤죠. 그래서 사용자의 동의 없이 근로자가 자기의 가름하여 제3자로 하여금 노무를 제공하는 걸 금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자가 스스로 자신이 근로를 제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근로자성 판단 기준 중에서 뭐 독립사업자성 이런 것들을 보셨어요. 그때 타인을 이용해서 자기의 가름에서 이렇게 노무를 제공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또 하나 징표로 봤었죠. 만약에 다른 사람을 사용해서 노무를 제공한다 이렇게 되면은 그분은 이제 근로자로 보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로자성이 부정 징표 중에 하나입니다.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 따른 근로 제공. 자, 근로 제공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할 수는 없어요. 쉽게 말하면 회사에서 시킨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 따른 근로 제공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시고, 자 보실게요 내용을.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근로계약 취지와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면 되나. 그렇죠. 근로계약서에서 무슨 업무를 하는지에 대해서 적시가 돼 있죠. 간단하게.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구체적으로 다 그걸 세세하게 약정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는 그때그때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 따라서 근로를 제공하면 족합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면 된다. 줄 하나 그어주시고요. 뭐 여기서 뭐 줄을 그어는 부분은 이 파트는 내용이 전반적으로 이해를 중심으로 하시면 되세요. 이해를 좀 하시기 위해서 드리는 부분이고 시험의 출제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뭐 그렇게 판례가 많은 것도 아니고요. 즉 근로제공 의무는 근로자가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에 맡기고 근로의 내용, 장소, 수행 방법 등에 관한 사용자의 구체적 지휘 명령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말한다. 만약에 이제 의무의 위반, 근로자가 이 근로제공 의무를 위반했을 때 효과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자, 의무 위반, 근로자가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근로제공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민법상 채무 불이행이 됩니다. 그래서 민법 390조에 따라서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뭐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되거나 뭐 근로계약을 해지당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해지는 근로기준법 23조 1항의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 해지는 근로기준법 23조 1항의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한다. 이 부분을 줄 하나 쭉 그어주세요. 근로자는 이제 근로 제공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제공을 안 해요. 만약에 위반을 해요. 그렇게 되면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 근로계약을 통해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채무 불이행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민법 공부를 하셨거나 아니면 이제 하시게 될 건데 이 채무라는 거는 두 가지 뭐 크게 보면 두 가지 종류로 볼 수 있어요. 하는 채무, 쉽게 말하면 주는 채무. 하는 채무는 어떤 행동이나 어떤 그 상대방, 채권자라고 하죠. 채무자는 그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 사람을 채무자라고 하고요. 그걸 받는 사람을 채권자라고 합니다. 하는 채무는 이제 채권자를 위해서 뭔가 행동을 해줘야 되는 거죠. 주는 채무는 뭐 상자 그 채권자에게 뭘 주는 겁니다. 주는 것. 금전이 될 수도 있고요. 그죠? 어떤 부동산 계약을 체결했을 때 부동산을 넘겨야 될 의무가 있거나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뭐 주는 채무, 하는 채무 이렇게 좀 간단하게만 이해를 좀 하시면 되시고 가끔씩 이제 민법이라든지 형법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이제 연관돼서 나오는 것들은 그때그때 조금씩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해를 위해서만 하는 거지 뭐 여러분이 암기를 해야 되거나 뭐 답안지에 꼭 열심히 써야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채무 불이행하게 되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죠.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도저히 근로계약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다, 이 사람과. 그러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자, 뭐 이것도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뭐 해지라는 거는 장래를 향해서 그 법률 관계를 소멸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는 거는 근로자가 동의하면 이제 뭐 합의 해지가 되겠지만은,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사실상 해고입니다. 해고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자세히 배우실 건데, 이 해고의 개념이란 거는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거예요. 근로자가 뭐 동의하는 게 아니에요. 사용자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서 근로관계를 종료시켜버리는 것을 해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건 결국은 해고에 해당을 해요. 말이 해지지 이건 노동법상,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해고는 근로기준법 23조 1항에 적용을 받습니다. 근로기준법 23조 1항은 앞으로 이 사용자의 인사권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조문이고, 여러분이 이제 실무를 가시더라도 노동위원회 사건에서는 거의 이 개별적 근로관계에서는 이 부분이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3조 1항에는 이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사용자 인사권 행사에 대해서. 그래서 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요거는 뭐 나중에 쭉 설명을 드릴 거지만, 뭐 정당한 이유에는 기본적으로 뭐 사용자의 인사권이 남용되지 않아야 된다, 이런 법리가 있고요. 뭐 징계와 관련해서는 뭐 징계 절차, 사유, 양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당성이 인정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책 교재 볼게요. 다시. 그래서 의무의 위반 밑에서 그 위에서 세 번째 쭉 볼게요. 의무의 위반 하나, 둘, 세 번째. 다만 근로계약 해지는 근로기준법 23조 제1항의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자, 그 정당성이 인정돼야 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근로제공은 근로자의 인격과 불가분의 관계에 이루어지므로 이행강제, 뭐 직접 강제라든지 간접 강제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근로자가 사용자한테 근로제공을 해야 돼요. 근데 하지 않아요. 그러면 사용자는 어떻게 강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게 이제 강제, 이행강제라고 합니다. 근로제공을 강제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강제에 대해서는 크게 이해만 하세요. 이거는 이해를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직접 강제가 있고요, 간접 강제가 있습니다. 직접 강제는, 자, 직접 뭔가를 해라, 즉 직접 이렇게 근로제공을 하게끔 하는 거고, 간접 강제는 이 이행을 위해서 이제 압박을 주는 겁니다. 뭐 벌금을 매긴다든지, 아니면 뭐 이행강제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매긴다든지, 뭐 하루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얼마씩 해라, 이런 것들이 이제 간접 강제라고 볼 수 있는데, 근로관계에서는 근로 제공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행강제가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일반 뭐 민사 채권 관계에서는 이행강제가 허용이 되겠지만은, 이 근로 제공에 있어서는 이행강제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자, 책에 교재에 보시면 이제 근로 제공이라는 건 단순히 일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격, 근로자의 인격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인격권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는 거죠. 뭐 양심의 자유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행강제는 근로관계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요까지만 알아두시면 돼요. 직접 강제가 뭐고 간접 강제가 뭐고 이런 것들 뭐 답안 쓸 일이 없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이해하는 정도만 해주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상 주된 의무 중에서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를 이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의 임금지급 의무를 볼게요. 자, 가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진다. 뭐 민법 아까 보셨죠? 민법 655조에 보시면은 상대방이 이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라고 되어 있죠, 민법에. 그래서 보수를 지급, 즉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집니다. 이러한 사용자의 임금 지급 의무는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한 반대 급부로의 의미를 갖는다. 즉, 급부라는 건 서로 주고받는 거. 그래서 근로자한테 근로를 제공받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 반대 급부로서 지급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임금을. 나아 보겠습니다.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 이거는 이제 뭐 임금 파트에서도 나오는 건데, 기존에 이 임금의 성격에 대해서 생활보장적인 임금과 어떤 교환가치로서의 임금, 즉 일을 한 것에 대한 보상,
이런 걸로 나눠졌다고 보는 이분선이 있었어요. 자, 임금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그 대가이기도 하고, 그 나머지는 뭐 생활보장적, 근로자가 어느 정도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보장을 해야 되는 그런 보장적 측면에서 이렇게 구분된다라고 봤던 게, 예전에 이제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로 이 생활보장적 임금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 즉 교환적 대가, 경제적 대가로서만 인정이 되는 거죠. 그럼 이 말이 그러면 결국 무슨 말이냐면,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분선을 따르면 이 생활보장적 측면의 임금은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하지만 이제 대법원 판례가 바뀌고 요즘 전반적으로 다 학계에서도 이 경제적 대가로서의 임금만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 임금도 없는 거죠. 이거를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입니다. 두 번째 줄 볼게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줄 하나 쭉 그어주세요. 근데 예외적으로 지급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나중에 보시겠지만 예외적으로 뭐 휴업수당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휴업수당이란 거는 근로자가 일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측의 어떤 귀책 사유 때문에 일정 금액을 보존해 주는 겁니다. 평균 임금의 70%를 지급을 해야 될 의무가 이제 휴업수당인데, 근로를 제공하지 않음에도 이게 금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는 노동을 하지 않으면,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 임금 지급 의무가 사용자에게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51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용자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이라는 형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범죄가 성립이 돼요. 자, 이거를 이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뭐 퇴직을 했는데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등, 이렇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될 임금을 전체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를 임금체불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 이게 한자라서 좀 어려운데, 이거는 이제 지급불자입니다. 지급한다. 체는 이제 지체됐다. 그래서 임금을 지급하는 걸 지체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임금 지급의 원칙에 대해서 뭐 정기불, 전액불, 뭐 통화불, 뭐 이런 것들의 원칙을 이제 배울 건데, 제때 안 주면 임금체불입니다. 쉽게 말하면. 일단 하나의 임금체불의 사례로서. 그래서 근로자한테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용자의 임금체불의 죄책을 집니다. 이게 뭐 최근에 형량도 많이 높아졌지만은, 이 임금체불이 사실상은 뭐 원칙적으로는 징역형도 있습니다. 징역도 가능해요. 근데 대부분 사실은 벌금에서 끝납니다. 사용자한테 현실적으로. 다만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고, 그 전에 구속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극히 드물긴 해요. 대부분 이제 뭐 여러분이 시험에 합격하시고 뭐 수습이라든지 뭐 1년차 때 많이 하시는 거. 근데 나중에도 임금체불 많이 하시는 분 계십니다. 전문적으로. 그래서 임금체불 사건을 많이 하시게 될 텐데, 이때 이제 많이 이제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좀 처벌 수위를, 형 양형을 좀 세게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시는데, 이 임금체불이 일반적으로는 이 벌금이 그렇게 강하지 나오지 않아요. 보통 최근에 이제 경향들을 보면 뭐 벌금 한 300에서 뭐 한 100까지도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약식 기소를 하게 되면 뭐 300만 원 정도 구형을 하는데, 정식 재판 가면 뭐 이게 150이나 뭐 200으로 깎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통상 뭐 한 300 정도 이렇게 벌금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는데, 자, 보면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전에도 설명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노동법에서
공부해야 할 쟁점은 사실은 아니고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건데, 요거 이제 형법에서 나오는 개념입니다. 여기서 반자는 반대해서라는 뜻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의사는 피해자의 의사입니다. 불벌은 벌을 하지 않는다. 아니 불자를 써가지고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합의를 하면 처벌을 안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를 이제 정식 명칭이 되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는 범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뭐 공소제기 이렇게 되는데 할 수 없는 범죄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 이제 중간중간에 이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뭐 내용이 나올 수도 있는데 우리 노동법, 근로기준법에서는 이 반의사불벌죄가 딱 하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임금체분에 관한 범죄입니다. 임금을 제때 주지 않은 경우 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서 피해자, 근로자와 합의하기에는 사용자를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무를 가시게 되시면 임금 체불할 때 보통 합의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이게 뭐 진정이나 고소로 갈 수가 있는데 대부분 이제 체불 진정을 많이 가시죠. 이 진정이란 거는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시험 합격하셔서 면접 볼 때도 물어봅니다. 진정이 뭐, 고소가 뭐냐. 이 진정이란 거는 행정 절차라고 보시면 돼요. 행정 민원입니다. 종류가. 그래서 자, 우리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법 위반 사실이 있는 것 같으니 이걸 좀 해결을 해주세요라고 행정 민원을 제기하는 겁니다. 이 고소는 뭐냐면 우리 사업주, 사장님을 처벌해달라. 이게 이제 목적인 거죠. 진정을 제기했더라도 합의가 안 되고 그러게 되면 이 고소와 마찬가지로 형사 입건을 합니다. 하지만 이 단계에서 보면 대부분 이 진정을 많이 하시고 고소를 하더라도 합의를 하면 마찬가지입니다만 합의를 많이 유도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합의를 하게 되면은 이제 서로 금액 다툼에서 조금 뭐 이견이 있다 보니까 그 중간 단계에서 합의를 액수를 정하고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표시를 하는 겁니다. 이 수사기관에 대해서. 참고로 여러분 이제 고용노동부의 이 근로감독관 분들이 이제 업무를 하시죠. 이 근로감독관들은 특사경입니다. 특별사법경찰관이에요. 말 그대로 경찰입니다. 뭐에 대해서? 노동법 관련해서는 이분들이 경찰이에요. 그래서 임금체불이라든지 근로기준법이라든지 뭐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든지 이분들이 다 수사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수사해서 검찰로 송치를 합니다. 그래서 감독관을 우습게 보고 소리 지르시는 사업주도 가끔 계시는데 안 됩니다. 네. 저 절대 좋아하지 않겠죠. 그죠? 자, 그래서 반의사불벌죄에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렸고 이해만 하십시오. 뭐 되게 중요한 건 아닌데 여러분이 법을 처음 접근하시는 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이 용어에 대해서 생소한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어려워하시고 하시는데 그때 이제 제가 여러분이 공부를 함에 있어서 이해할 수 있는 정도만 설명 좀 드릴게요. 깊게 파고 공부할 부분도 아니고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실무적으로 보시면은 이제 나중에 이제 이게 이 말이구나 이제 체감하실 수 있는 때가 올 겁니다. 자, 세 번째, 이제 근로계약상의 부수적 의무를 좀 보겠습니다. 부수적 의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된 의무에서 파생되는 의무입니다. 주가 아니라 부인 거죠. 그래서 이 근거는 신의 측에서 발생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자, 첫 번째 근로자의 부수적 의무를 보겠습니다. 근로자의 부수적 의무는 전반적으로 이제 성실하게 근무해라. 그래서 이 성실하게 근무하는 내용이 비밀 유지 의무가 있고 경업 금지 의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다음 뭐 사고 대처 의무나 뭐 수뢰 이런 것 금지 의무가 있는데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도가 이제 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비밀 유지 의무입니다. 자, 비밀 유지라는 거는 근로자가 재직 중에 알게 된 사업상의 어떤 비밀을 계속 유지해야 될 의무인 겁니다. 자, 내용 보겠습니다. 가 비밀 유지 의무.
근로자는 재직 중에 밑줄 하나 그어주세요. 근로자는 재직 중 알게 된 사업이나 영업상의 비밀 또는 노하우를 다른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는데 이를 비밀 유지 의무라고 합니다. 이러한 비밀 유지는 원칙의 동그라미 하나 해주세요. 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 전속 중에만 부담합니다. 즉 계속 현재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한테만 적용이 되는 거죠. 다만 별도의 특약이 있는 경우, 특약의 동그라미 하나 해주세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퇴사 후에도 의무를 부담합니다. 보통 이제 큰 회사 같은 경우는 비밀 유지 각서를 작성을 합니다. 거기서 재직 중이라든지 퇴사 후에도 이를 비밀을 유지할 것을 다짐한다, 서약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손해배상,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 이런 내용의 그 비밀 유지 각서 이런 것들을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약이 있는 경우는 퇴사 후에도 그런 의무를 부담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영업 비밀에 해당해야 이걸 보호를 해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업 비밀은 자 보십니다. 교재 네 번째 줄. 이때 영업 비밀은 재직 중 직무상 취득하게 된 지식이나 정보가 모두 해당하는 건 아니에요. 모든 것들 다 영업 비밀이라고 하면 근로자가 어떤 보호를 유지를 해야 될 게 너무 커다 보니까 근로자 보호에 좀 불안하겠죠. 자, 보시면 이제 이와 관련해서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2항은 영업비밀을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그래서 공공연히 알려 있지 않은 여기에 줄 하나 그어주시고요. 독립된 경제적 가치 여기에 줄 하나 그어주시고요. 그래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비밀에다가 줄 하나 그려주세요. 그래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 방법, 판매 방법, 그 밖에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라고 했죠. 그래서 영업 비밀에 해당하려면 비공연성, 자 외부에 알려져 있지 않은 거를 비공연성이라고 합니다. 공공연히 알려지지 아니하고 이거는 외부에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독립된 경제적 가치, 경제적 가치가 있어야겠죠. 하등 쓸모없는 걸 영업범위라고 보호할 가치가 없겠죠. 그 다음에 비밀로 관리돼야 된다. 그래서 비밀 유지성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비공연성, 경제적 가치, 비밀 유지성 요 3개 요소를 영업 비밀의 그 판단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해만 좀 하시고 이것도 제가 이제 중간에 이해만 하시고 넘어가라 이런 부분들은 말 그대로 이해만 하시면 돼요. 답안에 쓸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이러한 것들이 답안에 쓸 일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이제 나중에 모의고사 문제를 통해서 그 해당 부분만 조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경업금지 의무를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좀 지울게요. 경업금지는 이제 판례가 있기 때문에 조금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 이제 근로자의 부수적 의무 중에 하나죠. 경업금지. 경이라는 거는 경쟁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경업금지라는 거는 근로자가 사용자와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에 취업을 하거나 자기가 스스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경업금지 의무. 경업금지 의무, 이걸 경업피지 의무. 자, 피해야 될 의무. 이렇게라도 이야기하는데 보통 경업금지 의무라고 합니다. 경업금지 의무란 사용자와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에 취업하거나 스스로 경쟁 사업체를 영위하지 않을 의무를 말한다. 그래서 사용자와부터 영위하지 않을 의무까지 줄을 하나 쭉 그어주세요. 그래서 경업금지 의무는 사용자와 경쟁 관계에 있는 업체, 회사에 취업을 하지 않거나 사업을 본인이 영위하지 않을 의무를 말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상법에 규정이 있고요. 자, 이것도 역시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인정되는 의무입니다. 자, 경업금지 의무는 근로자의 재직 중에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재직 중 똑같습니다. 아까 비밀 유지 의무와 원칙적으로는 재직 중
재직중 의무입니다. 다만 특약이 있다. 경업금지 서약서라든지 이런 특약이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퇴직 후에도 인정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쟁점이. 왜 그러냐면 보통 이직을 하건, 보통 이제 이직이라는 게 직장,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를 이탈하는 걸 전반적으로 큰 의미에서 이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직이라고 하면 타 직장, 현 직장에서 타 직장으로 옮기는 거를 보통 말을 하죠. 물론 이제 고용보호법상 이직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직장에서 일을 그만둔 것 자체를 이직이라고 봅니다. 실업급여 사유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이직이라는 거는 다른 회사로 옮기는 거죠. 그러면 이 이직을 하게 되면 보통 동종업계에 많이 갑니다. 동종업계로 많이 이직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경쟁업체, 기존 사업주와 사용자와 경쟁업체에 있는 경우가 많겠죠. 결과적으로 모든 건 다 경쟁 체제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 퇴직 후에 특약이 있다라고 하면 이 퇴직 후에도 이게 적용된다고 치면 동종업계로 이직 자체가 불가능한 거 아니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즉 근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라든지 뭐 직장 선택의 자유, 이런 것들이 침해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 경업금지 의무에 따라서.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해석에 문제가 있습니다. 퇴직 후에도 적용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인정을 해줘야 될 것이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밑에서 세 번째 줄 보겠습니다. 경업금지 의무는 근로자의 재직 중에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특약이 있는 경우 퇴직 후에도 적용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퇴직 후에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 후에 경업금지 의무는 당사자의 특약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퇴직 후에도 이게 인정된다고 보면 이게 또 한계가 있는 거죠. 어디까지 인정을 할 것이냐, 경업금지 의무를. 그래서 근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라든지 근로의 권리, 요거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제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 볼게요. 판례를 보면서 이제 내용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직 후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 판단, 이렇게 되어 있죠. 과연 경업금지 약정이 있는데 어느 선까지 인정을 해줄 것인지, 유효성이 얼마나 그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줄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 끝부터 볼게요. 자,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 그래서 줄을 하나 쭉 그어주세요. 직업 선택의 자유부터 제한하는 경우, 즉 근로자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죠. 이렇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서 무효라고 봐야 되며, 민법 103조에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해서 선량한 어떤 사회질서에 반하면 무효라고 봅니다. 그 법률행위를. 그래서 민법 103조 하나 그어주시고요. 뒤에 무효 하나 그어주세요. 줄을. 그래서 지나치게 근로자의 자유를 제한하게 되면 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됩니다. 즉 그런 경업금지 약정이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유효한지 무효인지에 대한 판단에 대한 기준을 이제 판례가 설치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 줄에 보면 이와 같은, 자, 꺽쇠 하나 해주세요. 여기 파트에 어디까지 주시냐면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여기를 하나 꺽쇠를 해주세요.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 자, 줄 한번 쭉 긋겠습니다.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경업금지 약정이 유효한지는, 자, 보호 가치가 있느냐, 그 다음에 근로자가 퇴사하기 전에 어떤 지위에 있었느냐. 아무래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좀 더 그 경업금지 약정이 더 유효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 다음에 제한 기간, 직역, 대상. 왜냐하면 이 경업금지이랑 의무가 있는 거는 사용자와 경쟁 관계에 있는 업체에 취업을 하는 거를 이제 금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기간이 너무 길면은 이것도 이제 근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라고 볼 가능성이 많고요. 그 다음에 지역, 같은 지역이 아니라 다른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즉 경쟁 구도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이나 이런 것들, 대상 직종, 다른 직종이면 또 꼭 다르게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고려 대상이 되는 거고, 자, 근로자한테 네가 우리 동종업계 취업하지 못해라고 하면서 별도의 어떤 대가를 제공했느냐 아니면 하지 않았느냐, 이거에 대한 판단도 하나의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뭐 외워주시면 좋고요. 이것들은 좀 나중에 혹시 뭐 경업금지 약정에 대한 출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 판단 기준은 꼭 하나 좀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 가치 있는 사용자 이익이죠. 그러면 무엇을 보호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할 가치에 있는 사용자 이익에 대해서 꺽쇠를 하나 이렇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줄 하나하나 보시겠습니다.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하면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에서 말하는 줄 하나 그어주세요. 영업비밀 줄 하나 그어주세요. 자, 영업비밀 플러스 그 정도에는 이른지 아니하였더라도 영업비밀까지는 아니지만, 자, 두 번째 줄을 하나 그어주세요.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 여기까지 줄을 그어주십시오. 자, 영업비밀 수준은 아니지만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 이게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계약한 거죠. 근로자와 약정한 것, 여기까지도 보호가 되고, 자, 세 번째입니다. 뒤에 줄 하나 그어주세요.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영업라인이라고 합니다. 영업라인도 이것도 보호 대상이 됩니다. 보호가 가치 있는 사용자 이익. 이게 이제 실무에서 문제가 많이 되는 게 어떤 그런 영업라인을 가지고 이직을 해버린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과연 부정경제방지법에서 말하는 영업비밀에 해당해서 문제가 되느냐, 혹은 이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했을 때 이거에 대한 위반이 있느냐 해서 손해배상 의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상 문제가 많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판례는 꼭 하나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다 사고 대처 의무라고 있습니다. 이제 근로자의 의무인데요. 일을 하다가,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일을 하다가 어떤 사고가 발생하면 거기에 대해 대처할 의무가 신의식상 인정이 된다,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고 대처 의무란 근로자가 근로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작업시설, 설비, 원료 등에 대한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 사용자가 적절한 대처를 강구할 수 있도록 이를 지체 없이 고지, 사용자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 거죠. 고지할 여유가 없으면 사정이 급하면 고장 사고 등을 방지하거나 응급 조치를 할 의무를 말합니다. 그래서 보고를 하거나 시간이 없으면 응급 조치를 자기가 해야 될 의무를 말합니다. 자, 이거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법제화되어 있다라기보다는 좀 어려운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산업안전보건법도 시험 범위에는 있습니다만은 출제 가능성은 거의 99.9%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노동법 교수님들 잘 모르는 파트입니다, 사실은. 알 수가 좀 없는 기술적인 법이다 보니까. 여기에 산업안전보건법 52조에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날 것 같아요. 그러면 원래 작업을 시키고 중지시키는 거는 사용자의 권한입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봤을 때 이거 잘못하면 사고 나겠다, 위험하다고 싶으면 작업 중지를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52조에 새로 들어온 규정인데, 이 작업 중지권을 행사를 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위험한 게 아니네 라고 판단이 될 수도 있죠, 사실은. 그런데 이거를 잘못 판단했다는 이유로 이제 근로자한테 불이익 처분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규정이 있다 정도 하나 체크 좀 해주세요. 그래서 사고 대처 의무 하나로서 이런 권리라고 되어 있죠. 부정직권, 이런 규정도 있더라. 그다음에 수뢰금지 의무인데, 근로자가 일하면서 타 업체, 거래업체나 이런 데로부터 뇌물이나 이런 것도 못 받게 하는 그런 의무를 말하는 거죠. 보통 이제 이런 경우는 회사에서 징계 사유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로자의 부수적 의무, 성실 위반 효과. 자, 근로자가 이 부수적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예, 채무 불이행 책임을 부담하거나 중대한 사고로 사용자한테 손해를 끼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정말 이 사람과 근로를 할 수 없겠다라고 판단되는 경우 이제 해고나 근로계약 해지를 할 수 있고요. 다만 이런 경우는 해고에 해당하니까 23대 1항 제한을 받는다. 이렇게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용자의 부수적 의무를 보겠습니다. 2번. 자,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입사상 부수적 의무로 안전배려 의무와 인격배려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한테도 이제 부수적 의무가 있고 사용자한테도 부수적 의무가 있는데, 자, 사용자한테 큰 부수적 의무는 근로자를 보호해야 될 의무죠. 배려 의무라고 하는데, 자, 안전배려 의무와 인격배려 의무가 있습니다. 사용자의 이제 부수적 의무로서는 안전배려와 인격배려 의무가 있어요. 이 배려라는 거는 이제 보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안전배려 의무 보겠습니다. 사용자는 부수적 의무로 53페이지입니다. 사용자는 부수적 의무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되는 안전배려 의무를 부담한다. 이러한 안전배려 의무는 판례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이 안전배려 의무를 지키지 않아서 근로자가 다쳤거나 이런 경우는 사용자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불법행위 책임도 집니다. 그래서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사용자는. 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채무불이행 책임이기도 하고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일 수도 있습니다. 불법행위라는 것은 고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를 불법행위라고 합니다. 위법상.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경합을 할 수도 있어요. 둘 다 인정이 되면 경합되는 겁니다. 어느 것을 하더라도 손해배상은 실제 범위에서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근로자가 다치게 되면 이제 산재가 보통 되죠. 산재가 되는데, 만약에 이 사업주한테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이 되게 되고, 사업주한테 이 사고 난 것에 대해서 과실이 100%다, 사업주가. 그러면 산재 보상 외에 추가적인 보상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추가적 보상을. 산재에서는 100%가 아닙니다. 그냥 근로자한테 과실이 있거나 없거나, 사용자가 과실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추가적 이 산재는 정해진 대로 그냥 일하다 다치면 보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이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이 되려면 사업주가 채무를 불이행했거나 혹은 안전배려 의무를 위반해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데 산재 보상보다 더 많은 손해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 보상이 사실상 발생하는 겁니다. 이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판례 볼게요. 사용자의 안전배려 의무.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입사상 부수적 의무로서, 그래서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입사상 부수적 의무 줄 하나 그어주시고요.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될 보호 의무를 부담하고, 그래서 보호 의무를 부담 밑줄 하나 그어주시고, 자, 이러한 보호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용자는 고용을 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근로자입니다. 근로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래서 피용자부터 배상할 책임까지 줄 하나 그어주시면 됩니다. 그 밑에 판례 보겠습니다. 사용자의 안전배려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자, 첫 번째 줄 끝에 보겠습니다. 자, 사고가 피용자의 업무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해야 될 것이다. 즉, 사용자의 안전배려 의무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은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업무와 관련성 줄 하나 그어주시고, 그 다음에 통상 발생할 수 있다. 일을 하다 보면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예측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경우여야 됩니다. 그래서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경우 여기까지 줄 하나 그어주시고요. 그래서 안전배려를 위반하게 되면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불법행위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격 배려 문제예요. 사용자는 신식당 부수적금으로서 근로자의 사생활, 명예 등 인격적 이익을 존중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요 관련해서 판례가 있는데요. 자,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와 사이에 근로계약의 체계를 통해서 자신의 업무지휘권, 업무명령권 행사,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그래서 줄여놨겠습니다. 자신의 업무지휘권부터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 여기까지 하나 끌게요. 그래서 사용자는 그 업무지휘권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통하여 참다운 인격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자신의 인격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배려해야 될 신익상 의무를 부담한다. 즉, 근로제공이라 의무, 이것뿐만 아니라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인격권을 실현하기도 한다. 그래서 그거를 보호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를 이제 인격 배려 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자신부터 범위 내까지 줄 하나 그었죠. 그 다음에 그 뒤에 근로자가 여기 줄 하나 그어주시고 그 밑에 자신의 인격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여기 줄 하나 쭉 긋겠습니다. 자신의 인격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할 신익상 의무를 부담. 여기까지 줄 하나 그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 보관 의무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근로자가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기 위해서 들어올 때 들고 오는 어떤 물건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잘 보관해 줄, 즉 이거를 이제 보관 의무라고 합니다. 뭐 이것도 뭐 넓은 의미에서 안전배려 의무라고 되는데 중요한 의무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로자의 취업 청구권인데 요거는 잠깐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